아침 6시.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알람 시계보다도 정확하게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직 며느리와 아들이 잠들어 있을 테고,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했던 반찬 가게에서 손님들을 위해 새벽 준비를 하던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하게 됩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달걀말이를 부치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하고 보람찬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간단히 먹으니까요. 며느리 미영이가 처음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며느리가 나를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아침을 차려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도 나는 계속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준호는 엄마, 우리 밖에서 먹고 갈게요 라고 말하며 미영이와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어가는 밥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벌써 8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신혼 초에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맛있게 먹어주었고 나도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변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전화 통화도 잦아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고 나는 며느리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며느리의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하는데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어머님, 친구분들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 회의 중일 수도 있거든요.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방식이 달라서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조심했습니다. TV 볼륨을 낮추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어요. 내 집인데도 마치 조심스러운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내가 평생 아껴 쓰던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에게 물어보니 엄마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라고 말하더군요. 그 돈은 내가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혹시 몸이 아프면 어쩌나 싶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미영아, 그 돈 쓸 때 미리 한번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부담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돈을 쓰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돌이켜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 집에서 살 권리마저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머님, 정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바빠서 집에서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커피 한 잔만 들고 나갔습니다. 아들 준호도 엄마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따라 나가더군요. 혼자 남은 식탁에서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3년 전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며느리 미영이가 있었어요. 오늘도 나는 이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와 모르는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열쇠를 꺼내려다가 문득 며느리가 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맞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예요. 요즘은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하고, 솔직히 말하면 독립하고 싶은데 남편이 효자라서 쉽지가 않네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현관문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그토록 싫어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 동네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팔면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 집에 너무 애착이 있으셔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를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계획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집은 남편과 내가 젊었을 때 온갖 고생을 하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으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예요. 준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집을 며느리가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느리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어요. 미영아, 혹시 이 집 처분할 생각 있니? 며느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더니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주변에서 팔면 어떻겠냐는 얘기들을 하길래 그냥 시세나 알아볼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며느리의 눈빛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추궁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미 이 집에서 내 입지가 너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아들 준호가 돌아온 후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준호야, 너희들 혹시 이사 갈 생각 있니? 준호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사는 왜요? 아니야, 그냥.
미영이가 이 집이 좁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자 준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미영이가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사업도 바쁘고 아이도 없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이 집이 우리 집인데. 준호의 말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도 잠깐이었어요.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언니, 진짜 한계예요. 매일 아침마다 밥상 차려놓고 청소하는 방식도 다르고. 솔직히 말해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집부터 처분해야죠. 이 집값이 지금이 최고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의할까? 그게 문제죠.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들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설득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내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어머님, 저 먼저 써도 될까요? 약속이 있어서 급해요라고 말하며 끼어들었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님, 저 손님 오시는데 거실 좀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평생 아끼던 그릇들을 함부로 사용하더니 깨뜨리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님, 이런 오래된 그릇들 이제 좀 버리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좋은 그릇들이 많이 나와서요라고 말하며 내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 방에서 나와 보니 거실 한쪽에 내 짐들이 정리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내가 아끼던 사진들, 남편의 유품들, 그리고 오랫동안 모아온 책들이 박스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니? 아, 어머님.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안 쓰시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요. 정리 좀 하시면 어떨까 해서. 내가 언제 안 쓴다고 했니? 이건 다 내 물건들인데. 어머님, 요즘은 미니멀한 생활이 트렌드예요. 너무 많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아들 준호가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준호는 항상 엄마 미영이도 나름대로 힘들어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니?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생활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집에서 계속 버텨야 할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까? 하지만 67살에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이 집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계획은 단순히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 말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에 동네 친구 영숙이와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며느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님이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업자까지 불러온 것이었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 집 정말 좋은 조건이네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이 팔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는 능숙하게 시세표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내 집의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으로 팔면 좋을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집을 팔기로 결정한 적이 언제 있었나? 며느리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값도 많이 올랐고 관리비나 세금 부담도 커져서 좀 더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그리고 이 집은 4명이야. 어머님, 요즘은 시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을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부동산업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럼 가족 간에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연락 주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며느리와 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이 집을 팔고 싶은 거니? 어머님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집에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맞나요? 그리고 저희도 젊을 때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너희들이 나가면 되잖아. 왜 내가 내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이 집 관리비, 세금 모든 걸 누가 내고 있는지 아세요? 어머님 혼자서는 이 집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실질적으로 이 집의 모든 관리는 아들과 며느리가 맡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집을 팔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준호가 돌아오자마자 며느리와 둘이서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가끔씩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나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미영이랑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요.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럼 너희가 나가면 되잖아, 준호야. 엄마, 그게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 집을 팔면 엄마도 좀 더 편한 곳에서 살 수 있고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고.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평생 희생해서 마련한 집을 팔아서 자기들이 독립하겠다고 말하다니요. 준호야,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아버지의 추억이 다 담긴 곳이고. 엄마, 아버지도 엄마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혼자라니.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결심이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이라며 30만 원씩 주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미영아, 이달 생활비는 언제 줄 거니? 어머님, 사실 요즘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어머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고?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적금이나 통장 있잖아요. 그걸 좀 쓰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아껴두었던 마지막 적금까지 해지해야 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아껴두었던 돈들을 하나씩 꺼내서 생활비로 써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집안의 공과금도 내 이름으로 바꾸더니 어머님, 이 집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어머님이 내셔야죠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내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이제 정말 현실을 직시하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준호에게 호소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말이 되니? 내가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미영이 사업도 어렵고 저 회사도 요즘 상황이 안 좋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돈도 다 떨어져 가는데. 그 말에 준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이 집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엄마도 좀 더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면 우리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집을 팔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호구인 줄 알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것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야, 미영아, 정말 이게 너희가 원하는 거야?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게.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거예요. 이 집을 팔면 어머님도 여유 있게 사실 수 있고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고 8년 동안 친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계획은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일이 터진 건 2달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며느리가 나에게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다음 달까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 돈도 다 떨어졌고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여건이 안 돼요. 요양원이든 고시원이든 어디든 가세요.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영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님, 법적으로는 어머님 집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세금, 관리비, 공과금 다 저희 돈으로 내고 있고요.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일처럼 차근차근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겹고 제 인생도 살고 싶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돌아오자마자 나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며느리를 말려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준호야, 미영이가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미영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도 엄마가 나가기를 바라는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혼자 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가 거실에 있으면 어머님 청소하려고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라고 말하며 쫓아냈고, 부엌에서 밥을 하려고 하면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라고 말하며 내가 할 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심지어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밖에서 돌아왔는데 문이 안 열려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며느리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어머님 보안상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나갈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마치 세입자나 손님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며느리는 심지어 내 방까지 들어와서 어머님,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는 건 미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지만 결국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었거든요. 혈압도 올라가고 어지럼증도 자주 일어났어요. 결국 나는 동네 고시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7살의 고시원을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고시원 계약금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비상금까지 꺼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순자야,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써라라고 했던 그 돈까지 말이에요. 이사하는 날, 며느리는 마치 축제라도 하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새로운 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가끔 안부 전화는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화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조차도 처음 며칠만 안부를 묻더니 곧 연락이 뜸해졌어요.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내가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 아줌마 그 집 팔렸다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무슨 집이요? 아줌마가 살던 그 아파트요. 며칠 전에 이사차가 왔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정말로 내 집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급하게 집으로 가보니 정말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고시원으로 내보낸 이유를,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나를 쫓아냈는지를 말이에요. 집을 팔기 위해서였던 거죠. 나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집을 팔았다는 게 사실이니?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 수 있어? 엄마, 사실. 집이 엄마 명의이긴 했지만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관리해왔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 집을 손에 넣은 후에 팔아치울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대출금 갚고 이사 비용 빼고, 그리고 저희도 새집 계약금이 필요해서 결국 내 집을 팔은 돈으로 며느리와 아들은 새로운 집을 장만했고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늘이 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며느리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였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투자 실패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며느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새로 산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까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와 준호는 결국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것마저도 유지하지 못해서 지금은 고시원에서 따로따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준호와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준호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마트에서 준호를 만났는데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울면서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늦었거든요.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 준호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다시 함께 살자고 하지만 거절하고 있습니다. 돈과 집은 다 잃었지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어요. 바로 진실을 아는 것이죠. 사람은 어려울 때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평생 사랑했던 가족이 사실은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느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남편도 집도 돈도 모두 잃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처지가 되었어요. 욕심이 너무 과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거죠. 67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이에요.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돌아갔습니다. 나를 집에서 내쫓았던 며느리가 결국 자신도 집을 잃게 되었고, 나를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며느리가 결국 자신도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평안합니다. 비록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적어도 눈치 보며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 이웃들, 오랜 친구들이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나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받고 있구나. 내가 호구인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너는 나를 무시했지만 결국 진짜 호구는 너였던 거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겠지만 이미 늦었어. 하늘이 다 보고 있었던 거야, 미영아.